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광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부탁받고 저희가 작년에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겠고요. 제한 시간이 20분 정도이다 보니까 주요 내용하고 간단한 해외 모범 사례 소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현황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발제 내용은 간단하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배경하고 연구 목적,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한 이해와 이해관계자 협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 진행 과정 중에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서베이에서 나온 인식 결과가 서베이 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별 생각 없을 거라는. 그래서 결과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 룰 세팅을 하고 있는가, 이해관계자 협의와 관련돼서 저희가 감히 모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EU의 에카라는 화학물질관리청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에카에서 어떻게 이해관계자 협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개시키고 있는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향후 이해관계자 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신기술이나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런 신기술이나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가 단지 형식적으로 법조문만 상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혹은 기업이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규제의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OECD에서 규제 관리와 관련된 정보 평가를 가끔 합니다. 가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규제 모범 관리국입니다. 굉장히 랭킹이 높습니다. 근데 뭐 WEF라든지 IMD라든지 국제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혁신 기술을 조사하면서 규제 관련 순위를 조사해 보면은 뭐 과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 순위 100위권이었어요. 우리 앞에 모잠비크 있고 우리 뒤에 앙골라 있는 굉장히 모욕적인 결과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러한 미스매치가 왜 일어날까? 이런 거를 보면은 실제 정부가 어떤 프레임상에 우리가 규제 혁신을 하기 위한 틀들은 모두 갖추고 있어요. 모두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피규제자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까지 이어지는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뭐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항상 기존 이해관계자 구조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뭐 아까 앞에 세션에서도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원격 진료와 관련된 거, 과거에는 뭐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 구조였다면 지금은 의사 집단 내에서도 갈등 구조들이 표면에는 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근데 대형 병원은 사실은 원격 진료 도입하는 거에 대놓고 찬성은 못하지만은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 구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단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발달될수록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술의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정부가 탑다운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피규제자는 규제 강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어느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규제 일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아닌 말로 구청에서 가장 노른자 위로 꼽히는 보직이 어느 보직입니까? 소방과와 위생과 아닙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소방 규제와 위생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현장에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관계자가 기술 규제 재개정
그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재개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 참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보시게 되면은 이미 답은 정해놓고 토론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을 참여해서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특히 이제 한 3년 전에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할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시민단체들이 와가지고 뭐 전문가들 와가지고 뭐 이건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책임지실 건가요?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동일한 논쟁이 반복돼서 협의의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갈등 조정 실패가 반복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제도적 보완책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고, 연구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협의의 정책적 기능과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이해관계 협의의 핵심 요소와 그다음에 선진 모델들을 한번 벤치마킹 대상들을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정책적으로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뭐 해당 정책으로 인해 재산이나 권리 또는 추구하는 가치 면에서 여러 가지 편익을 갖게 되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할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규제의 이해관계자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어떤 규제의 변화로 인해서 그 규제의 편익을 직간접적으로 누리는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이해관계 협의의 중요성은 일단 그 규제를 왜 만든가 살펴보면은 그 독일의 사회학자인 율리백이 리스크 소사이티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술이 항상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기술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로 리스크는 없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기술 위험이 계층이나 신분에 따라서 불공정,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기술 발전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같이 안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경제적 규제도 그렇고 기술 규제도 그렇고 사회적 규제도 같은 그런 이제 기술과 관련된 규제들을 만들므로 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과 관련된 위험과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러한 기술 위험에 대한 영향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를 바꾼다 그러면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예측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술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 누구도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럼스펠트가 이제 그 논문에 보면은 어떤 기술 위험의 유형을 그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사전에 인지 가능한가에 따라서 known, 뭐 둘 다 알고 있는 경우죠. 한쪽만 알고 있는 경우, unknown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요. 그래서 그 기술 위험은 예측 가능성이 적은 반면에 이런 기술과 관련 규제는 위험 관리를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정책 연구자의 정책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같은 규제자와 혹은 이 규제의 대상이 된 피규제자 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규제를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원래 규제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 마련, 특히 논리적 근거 마련에는 과학적 근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팩터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규제 이해관계자 범위는 사실은 우리가 LCA라고 부르는 전과정, 제품의 어떤 연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생산, 그리고 그게 활용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환경규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웬만한 사이즈 이상의 기업들은 전부 다 LCA 전공자들을 다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서 이제 구체적인 규제들이 가시화될 움직임이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벨리에이션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지금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는 해당 기술의 어떤 발전이나 적용 수준, 그리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규제개혁의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계속 들고 있는 적기조례 사건 아실 겁니다. 그 완전 그 초기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일반 대중들은 자동차 출연을 더 반겨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소위 말해서 교통사고가 마차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속으로 다니는 자동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그때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관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이 이해관계가 새롭게 구성될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술 위험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이해관계자 범위는 어떤 생산자와 직접적인 소비자 이외에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외 사례를 뭐 기술 영향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규제 관련 위험 평가 이런 사례들을 뭐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사례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 협의의 쟁점은, 이해관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해관계자 협의를 왜 할까? 첫 번째는 게 토크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크니즘은 한국말로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생색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한 줄 써져 있어요. 이해관계자 협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법 재개정하기 전에 한번 이런 자리 빌려서 공청회를 하는, 그리고 거기에 뭐 시민이나 NGO 한번 끼워주는 뭐 이런 토크니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도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 협의의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좀 폭넓은 논의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게 단지 기업의 어떤 혁신 활동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혁신 활동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혁신성 제고 방안도 동시에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에 어떤 형태로 할 건가, 뭐 전문가 패널로 할 건가, 아니면 집단 토론을 할 건가, 뭐 한걸음 모델로 할 건가, 이런 형태와 그리고 협의의 수준을 어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민주주의의 완성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귀결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해관계자 협의도 절차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특히 신기술 신산업 쪽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사전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할 것인가? 단순히 정부, 규제자와 피규제자, 기업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거고요. 기술과 사회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리스크 어웨어니스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치관의 차이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술 위험의 학습이나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범위는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복제 배아 기술 규제라든지 GMO 표시제, 예를 들어서 GMO 표시제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만을 고려했는데, 최근에는 훨씬 더 그 논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학문에서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의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참여폭도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중요한 점은 자격 있는 이해관계자 역할,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누구를 선별할 것인가 선정 방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해관계자 모아놓으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게 되죠. 그래서 상호 간에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이해관계자 협의 요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이제 이해관계자 협의는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를 합니다. 사실 뒤에 가서 사실 정부 주도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탈피해야 된다고 이제 결론에서 제시를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현재는 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에서 이제 그 비난의 피의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여론에 의해서 비난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부처끼리 서로 공을 넘기는 핑퐁 게임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not in my turn이 일어나죠. 아까 이제 원격 진료, 제가 재작년에는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싸우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안 내려요. 자꾸 넘깁니다. 다음번으로. 자, 이런 그 리스크 테이킹 자체를 정부가 하지 않으려는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점의 차이는 어떻게 좁혀질 수가 있을 건가? 사실 배아복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종교계가 인발부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가장 상위에 있는 문제예요. 그 상부 구조에 있는 막스의 그 사회 구조에 의해서 상부 구조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과학기술의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 기반의 과학적 근거를 확립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와 관련돼서 규제 과학적 근거 자료들을 축적하고 공개하고 확산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 500명 정도 그 대상으로 이제 인식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기업이 가장 많았고 전문가나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들도 정부 공무원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렇게 그 제가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들을 설문문항 항목으로 다 이해관계적 구성이라든지 주체 역할, 운영 방식, 정보 개방, 피드백, 전반적 인식 이런 것들을 설문문항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해서 거의 3점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5점 척도에서 3점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잘 모르거나 별 관심이 없다. 그렇죠? 극단적인 그 응답들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정해진 틀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도 않고 크게 불만족하지도 않다라는 게 설문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사항들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협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 경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업계 종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동의도가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그 업계의 해묵은 규제 개선이 이해관계 협의가 평행성을 그림으로 해서 잘 해결이 안 되다라는 인식을 저희가 인터뷰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어떤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해관계 협의에서 그 conflict of interest라는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끔 관측이 된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개방의 측면에서는 한 43% 정도가 사후에 되는 그 협의가 끝나고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는데, 그 반대의 말은 불만족인 사람도 50%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도 이해관계자 협의 참석하지만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안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책적으로 이런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가 잘 반영이 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3분의 1 정도는 부정적인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점에 있어서 아까도 부처에서 나오셔서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죠. 근데 특히 이제 규제자 입장에서는 좀 더 동의도가 높은 반면 NGO 측면에서는 동의도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이해관계자 협의가 역사적으로 그동안 조금은 발전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필요한 내용으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참여자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에카에 대한 모범 사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카는 EU가 화학물질 유통관리와 관련된 리치라는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치라는 규제 체계를 집행을 실행하는 총괄 관리하는 기구이고요. 종사자 수가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로 되는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리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법 화관법이 만들어졌고요. 리치 규제 체계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위반 시 총 매출의 10%.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리고 원칙 중에 하나가 Public Right to Know. 일반 대중들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EU 시민들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학 근거 기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니네가 만든 화학 물질이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만 우리는 시장 진입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등록부터 이해관계자 참여까지 어떤 전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에카의 정책적 특성을 보면은 에카라는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굉장히 정책적,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보에 대한 그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 지식의 정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별 소통 방법을 별도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ASO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뭐냐면은 Accredited Stakeholder Organization이라는 건데 이해관계자를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규제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서 들어보고 싶고 의견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사전에 에카한테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에카에서 네가 그 ASO에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를 해가지고 참관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승인해 줄 때 합법성이라든지 전문성, 대표성 물론이고 네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이 있는지 투명성 등을 근거로 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SO가 그 규제의 어떤 재개정 과정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를 시킵니다. 그리고 에카가 그 서문의 에카의 기관 운영의 서문에 보면은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EU 시민의 안전 최우선 가치로 둔과 동시에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산업계의 혁신을 유도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자체가 산업계 기술 혁신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참여와 그리고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문건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보시면은 에카가 각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통의 목적 그리고 측정 방법, 소통을 어떻게 측정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이해관계자의 일상적 교류, 그러니까 뭐 회의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머징 이슈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플루언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플루언서는 NGO에 소속되어 있는 보통 스타 과학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벨상 후보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머징 이슈를 굉장히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회의 정보의 공개는 절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의 정보는 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댓글 다는 것들도요, 에카 본부에서 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올립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1차, 2차 회의로 내놓는데 1차 회의는 공개, 2차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카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 특징인 게 이해상충 방지 제도를 아주 명문화해 놨습니다. 그 규제 재개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모두가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고 각각 의사결정하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위험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A, B, C 등급을 부여하는데요. A 등급은 별 이해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C 등급에서 이해관계 상충이 우려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예를 들자면요. 어떤 연구자가 총 연구비의 자기의 5년간의 총 연구비의 15% 이상을 특정 기업으로 받았다면은 그 특정 기업이 관계된 규제 재개정 프로세스에 그 사람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 어떤 멤버들은 의사결정하는 멤버들은 자기 친인척이나 그걸 주식 보유 여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이해관계자의 어떤 이해상충 문제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마무리될
해야 될 시간이 돼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이해관계자 협의는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어떤 절차적, 요식적 행위로 많이 간주되는 경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혁신의 동력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단지 정부 주도로만 이게 될 게 아니라 기업들도 나서서 스스로 이해관계자 자발적 협약을 촉진하거나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이 사실 미국보다 룰메이킹에서 앞서가 있는 나라들이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들인데 유럽 국가들에서 잘하는 게 바로 민간 사이드에서 자발적인 이해관계자 협의입니다. 협단체 차원에서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후변화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동일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의 탄소 발자국 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 영업 비밀이 공개될까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각 업종별로 세부 품목별로 탄소 배출량에 관련된 데이터셋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한 100배, 수백 배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단체 차원의 공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과제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현행 있는 좀 이따 이제 정원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현행 협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점검과 보완이 문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펴보면은 법조항에 그냥 뭐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한 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한 법령 제정 혹은 그 행정규제 기본법상 조항을 추가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에는 협의 내용 공개에 대한 규정, 원칙 규정과 더불어서 이해관계자 협의의 참여자의 조건과 책임을 명시하는 것. 아까 에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에카에서 이해관계자 협의할 때 특히 NGO들한테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국회 가서 했는데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발 뛰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NGO에 참여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의 성숙도 그리고 기술혁신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이해관계자 협의 운영 방식을 한번 지금은 일률적으로 뭐 공청회를 하든지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방식인데 다양한 협의 방식들을 좀 모색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 협의 시스템을 할 때 주요 이제 전략 방향으로서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 기획이나 집행력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갈등 조정 기제를 고도화하는 거, 그리고 명확한 규범을 제시하는 이 네 가지 전략 방향으로 각각의 정책 과제들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정부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정부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기술과 규제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정보들이 체계화된 지식으로 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공개되는 것을 좀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관계자 협의와 관련돼서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부처 간 공유는 말도 할 거 없고요. 부처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고 그다음에 협의 시작 전 준비라든지 진행 과정, 그다음 사후 조치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조금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